14주 제2강 비트코인 CBDC 탈중앙금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이 암호화폐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대신에 뭐 그 대명사인 그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어떤 유사한 화폐와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뭐 크립토 뭐 이런 암호화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이런 말도 하죠. 가상자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이버상의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 금땡이나 무슨 뭐 원유나 굴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버가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자산인데, 이거는 이제 뭐 가상 자산이다, 그죠? 이래 이야기하는데, 또 암호 자산이다, 뭐 이래 달리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 4년 전에 이 비트코인이 한번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고 2,400만 원까지 갔고, 그때 하루 어떤 그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의 대금이 하루에 한 10조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거래 대금의 총액이 하루에 6, 7조인데 그보다 넘었던 때가 있었죠. 뭐 그렇게 한번 이제 광풍이 불던 비트코인이 그 후에 폭락해서 4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 후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작년에 600만 원, 올해 드디어 1900만 원, 2000만 원대 진입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는 아닌데, 자, 이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 기초에 기반이 되는 이런 암호화폐들은 그 기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죠? 블록체인에는 어떤 거래 정보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에 담겨 있어서 10분마다 블록이 연결이 돼서 뒤에 블록에는 앞에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 자체로서 중앙에서 컨트롤 하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가 이제 믿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데이터는 여러 거래에 참여하는 컴퓨터상에 동일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수정 조작하기가 힘들다. 누가 이걸 만들었나?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하는데 2008년에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알고리즘을 개발해갖고 중앙에 어떤 누구의 어떤 조정이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체계를 우리가 암호화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의 매개 없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이전할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다.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 리먼 사태, 금융위기, 그죠?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막 살포해서,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뭐 기업에 투여하거나, 그죠? 위기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막 달러를 찍어낸다.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걔들은 막 찍어내도 그 우리 같은 국가에서는 그 달러를 그 구하려면은 수출을 해서 대가를 주고 노력을 기울여서 이래 취득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막 찍어서 발행을 한다. 자, 이런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종의 사이버 펑크 저항운동의 하나로 이 코드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죠? 코드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2140년까지 2100만 개만 발행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러처럼 막 발행해서 휴지가 될 정도까지 발행을 하지 않는다. 유한하게 공급이 된다. 그 점에서는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가치라고 하는 것이 금땡이는 어떤 뭐 사용 가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가 있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뭐 원유라든지 불이라든지 금과 같은 어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어쨌든 유한하기 때문에 뭐 희소 가치가 있다. 그 외에 다른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격으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가치가 점점 더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가격도 오르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돈인가? 화폐인가? 그것은 화폐는 통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해서 통용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가 뒤에 있으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지금 우리 화폐처럼 그죠. 법정 화폐라고 하죠. 법정 화폐. 국가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법으로 정한 화폐입니다. 법정 화폐가 아니면 달러는 휴지에 불과한 거죠. 코 푸는데도 쓸 수 없는 정도의 불편한 화폐 휴지예요. 그러나 그거는 정부가 이것은 이제 믿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쓰이는 것이 그런 힘이 없으면 그거는 휴지죠. 그래서 정부가 뒤에서 받침을 해주면 법정 화폐고 그런 것이 없으면 화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성질은 좀 희박하다. 그러면
재산의 성격은 있는 거죠. 사이버상의 금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죠. 희소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건 자산이죠. 돈이 될 만하니까 그건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그죠? 코인 중에 한 6천 개 정도의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재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은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좀 유력하고 나머지는 각자 기능이 있는 그런 코인이라서 기능성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재산적인 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죠? 자, 재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도 될 수 있죠. 돈 주고 사서 보관하고 있든지 주로 보관 대상이 되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600만원, 뭐 9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돼서 몇 년 후에는 몇 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서 보유하는 거죠. 거래도 하고. 그러면 그게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달러가 지금 휴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 보관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냐. 물론 이제 금도 있고 그죠, 원유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그죠, 예, 있지만 이게 이제 금융의 총량이 많은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달러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가치 저장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걸 막 발행하니까 저게 이제 휴지가 되니까 달러를 대신할 만한 또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새로운 재산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무제표에 국채, 회사채와 비슷한 그런 자산의 일종으로 이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4차 산업이 발달하면 암호화폐와 무슨 관계가 있나? 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죠?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데이터는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미가 되면 아주 그거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이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고 또 유통업계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뭐 돼지 그 이력제 이런 거 있죠, 그죠? 수입이 돼서 뭐 어느 나라에서 이것이 수출이 돼 갖고 무슨 배를 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소비자에게 왔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과정을 소비자가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또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각종 분야에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도 일종의 전산 기술의 일종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를 위변조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옛날에 그 전산 기법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훨씬 뛰어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인데 그것을 개인이 나의 데이터 권리를 내가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도 필요하다 그러죠. 이제는 나의 그 정보를 어떤 구글이나 이런 데서 무작정 이렇게 가져가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나의 기술과 나의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해서 내가 주지 않으면은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 기타 알트코인들, 잡다한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빌리려면 그죠? 또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은행에 맡기지 않고 사이버상에 이런 어떤 그 앱을 통해서 이런 즉 스마트 컨트랙트 그죠? 이 알고리즘에 의한 스스로의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방식, 이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은행의 개입 없이 금융이 이루어진다. 즉 중앙의 은행이라고 하는 장치가 없이 탈중앙 그런 중개 내지는 중앙에 있는 기관이 없이 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을 탈중앙 금융 Decentralization Finance라고 해서 디파이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코인 거래소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그죠? 코인을 맡기면 이자 줍니다. 그 은행이 돈 맡기면 이자 주는 거랑 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맡기면 이자 주는 거랑 같습니다. 이자는 이쪽이 더 많아요. 3 내지 30%입니다. 은행 이자 한 3% 정도 됩니다. 훨씬 더 이쪽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이런 금융에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탈중앙금융, 은행이 없는,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이 없는 금융, 디파이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래소가 업비트 거래소인데 이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는 거래소인데 지금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카카오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 크레이톤인데 이게 지금 600원 합니다. 국민은행 주식 한 5만원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업비트 코인 거래소가 크레이톤 코인을 이용해서 금융을 한다면 이게 은행이 될 텐데 국민은행보다 훨씬 더 커지는 은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그러면 이제 이 지금의 600원은 나중에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이런 유력하다고 보이는 코인들을 사서 보유하거나 할 필요, 또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주식이 옛날에 5천원 했는데 그게 지금 뭐 50만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둔 사람이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으면서 오르고 난 후에 팔았다. 자, 지금 카카오 쪽에서 발행한 크레이톤 코인이 600원인데 이걸 사서 보유하면 나중에 점점 더 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디파이 금융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을 사서 투자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만 지금 알고 그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그저 지폐와 동전 대신에 발행하는 것이 이 디지털 새로운 디지털 현금인 CBDC죠. 자, 이것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중국이 도입을 했고 기타 다른 나라도 조만간 이제 이것을 발행을 해서 잔돈이나 지폐 대신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은행 계좌 없이도 구자로 이래 쌓아줄 수 있는 거죠. 은행 계좌 없이 사이버상으로도 이렇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그런 걸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CBDC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썼다는 것도 국가가 다 파악할 수 있고 세금을 매기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은 자기들끼리 지갑에서 주고받고 이래 하면 국가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ATM기에서 현지의 화폐로 빼서 이래 쓰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가가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기타 알트 코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쯤에 이런 디지털 원화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제 국민은행보다 아까 업비트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은행도 최근에 이런 어떤 코인 관련 업무를 새로이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곳에서는 이자를 한 30% 정도 줍니다. 30%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은행이 2%, 3% 주면 여기에서는 30% 준다면 이건 이제 대단한 거죠. 뭐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한 9%까지 이자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코인을 사서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 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코인거래소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통해서 주주가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를 했지만, 앞으로 이 코인 경제 시스템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또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채굴자, 또 소비자, 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인 어떤 체제다, 이익 분배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을 IPO라고 하고, 코인을 통한 자본 조달을 우리가 ICO라고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조금 시험 삼아 공부해보고, 또 실제로 한번 코인들도 사서 공부를 해보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미래 금융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문을 이제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제 14주차 제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